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요 같이 핵심 특강 이번에는요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과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심 특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강으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전체를 5강으로 좀 나눠야 되는데요. 1강에서는 1, 2, 3장까지 하고요. 2강에서는 4, 5, 6장, 3강에서는 7, 8, 9장, 4강에서는 10장, 11장, 5강에서는 12장, 13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겠어요. 어떤 강의는 조금 길 수 있고요. 어떤 강의는 시간이 좀 짧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총 5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핵심 내용들 잡으면서 조금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욕심을 조금 낸다면 이 부분들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나온다면 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해서 문제 유형 조금 짚어드릴게요. 자, 주어진 시간 안에요. 여러분 막바지 공부에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 근데도 핵심 특강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문제로 많이 응용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들은 강의 내용 안에선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기본서를 좀 연동해서 들으시기를 꼭 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 특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요약을 해서 외우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설명 안에서의 맥락을 잡으면서 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특강 요것만이라도 듣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반복 꼭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풀이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남은 부분들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셔야 된다라는 걸 꼭 강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1장하고요. 2장 정신역동 모델, 3장 심리사회 모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는데요. 예, 모델은 제가 초반부에 나오는 모델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한번 모델 간의 비교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1강으로 1, 2, 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는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보고 있는데요. 18회 때 4문제까지 나왔습니다. 1장이 4문제까지 나왔다라는 건 조금 특이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기술론에서 바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라는 테마 안에 전문성이라는 말 안에는 지식과 기술과 윤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적이다라고 할 때 전문성을 갖췄다 할 때는 3대 축이 있는데 그게 전문적 지식, 전문적 기술, 그 다음에 전문적 윤리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라는 그것 안에 1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문제들을 그냥 툭툭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염두하시고 이 부분들은 뭐 실천론의 면접론의 내용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19, 20회 때 2문제, 21회 요 바로 전에 3문제. 그러니까 1장으로는 분명히 기출이 높은 건 사실이다라는 걸 잡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성 하면 프로페션이라는 말을 하지요. 예, 그래서 전문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이 나왔는데 그 전에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도대체 기술이 뭔가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목이 실천 기술론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실천론하고 기술론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이거 좀 궁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술이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기술이라는 것은요,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에 있어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이 케이스에 맞는 우리가 배운 지식과 기술을 선택,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는 이유는 뭐죠? A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A-로 변화를 하도록 돕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선택 적용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숙련성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학습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의 개념들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특정 이론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술은 케이스에 맞게 선택 적용하는 능력이고 그다음에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고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전문직의 3대 축은 지식과 그다음에 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라는 말 안에는 지식과 윤리를 통합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특성을 꽉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에서 첫 번째 과학성과 예술성인데요. 이건 실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거죠. 전문직의 기반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예, 그래서 과학성 하면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사회현상, 사회적 조건과 문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사회복지 전문직 다양한 실천과 관련된 지식의 바탕을 두고 이를 적용, 활용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예술성이라고 하면은 전문적 관계 형성 능력, 동정심, 용기, 감정이입, 오남, 진실성, 상상력과 창의력, 융통성, 인내심 등등 건전한 판단력, 적절한 가치 기준, 직관적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과학성과 예술성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문제로 나온다면 실천론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과학성은 말 그대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이론들을 알고 그것들을 어때요? 이론의 바탕을 두면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면 예술성은 말 그대로 똑같이 과학적 지식을 배웠어도 현숙이라는 사회복지사를 통과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거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또 달라요. 같이 지식과 이론의 바탕을 뒀다 하더라도 바로 관계론을 지식으로 배웠어도 전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술성은 바로 그러한 전문적 관계 형성, 그 다음에 감정이입, 그 다음에 인내심, 또 직관적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사를 통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좀 추가한다면 둘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거죠. 과학성과 예술성은요, 문제 나올 때 뭐뭐보다 뭐가 중요하고 이러면 틀린 겁니다. 과학성과 예술성은 조화, 그 다음에 상호 보완이라는 거죠. 예, 이런 거고요. 이 부분 문제 나오면 좀 더 문제가 한 스텝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2교시 이 과목은 실천 현장 중심의 과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중 전문적 기반의 성격이 다른 것을 했는데 4개는 과학적 실천, 하나는 예술적 실천 이런 거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단일사례 연구를 통해서 평가를 했다,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했다, 이런 사회 조사를 통해서 욕구를 어떻게 서베이했다 이런 것들은 과학성이겠죠. 그다음에 예술성은 저항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어찌어찌 관계 형성을 했다, 공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다, 어떤 판단력을 사용했다, 어떤 직관적 능력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예술성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중심의 예제가 나와도 반응할 수 있는 공부까지 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얘기가 있나 볼게요. 지식의 실천, 사회복지 지식의 차원이에요. 예, 여기서 전문성이라고 말하는 거에는 지식과 기술과 윤리, 가치와 윤리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가치와 윤리는 우리가 실천론에서 챕터 2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실천 지식이라는 것에서 지식은요, 어떤 차원을 갖고 있냐 했는데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지에 아주 자주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 이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나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지식의 구성 수준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고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것과 관련된 관점과 시각,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론, 새로운 시각에 따른 이론이 나오고요. 이론이 나오면 현장에 적용하기에 좀 더 방법론적 정교화를 이루기 위한 모델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부터 얻는 실천 지혜라는 게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생기는 맷집이라고도 하고 잔뼈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현장으로부터 얻은 노하우 같은 거죠. 그런 걸 실천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래가 현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위로 갈수록 어때요? 위로 갈수록
실천지의 모델, 이론, 관점, 패러다임 위로 갈수록 되게 추상적이죠. 예. 그런데 반대로 아래로 내려올수록 대단히 구체적인 지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인 지식, 아래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인 지식이다. 이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천지혜도 우리가 현장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현장으로부터 얻는 경험적, 귀납적 지식도 지식의 패러다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뀌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 추상적 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고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을 정교화해서 적용하기 위한 모델이 나오고 실천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하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이론이 나오면 모델은 그거에 따른 하나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모델이 여러 이론을 가져와서 통합적이고 절충적인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에서 하나의 모델만 나온다 하면 이런 질문은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패러다임, 가장 추상적인 개념적 틀, 그 다음에 관점, 패러다임보다 조금 더 구체적,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 더 구체적 맞죠? 그래서 실천 현장에 영향을 주고 이론,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개념, 의미의 집합체, 모델, 그러한 어떤 이론들과 관련돼서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시킨 기술적 적용, 그러니까 기술적 정교화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지혜, 현장에서 얻은, 여기 중요한 게 뭐죠? 경험적, 귀납적으로 만들어진 지식. 문제 풀다 보면 딱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지요. 실천지혜, 현장으로부터 얻은 경험적, 연역적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프로이드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더니 프로이드 중심의 병리적 시각에서 병리적 시각을 갖게 되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정신분석 모델이 나왔다면 그 뒤로 생의학적 시각이 아니라 생태체계적 관점이 나오면서 생태체계 이론이 나오고 생태체계적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리적 관점에서 강점 관점으로 바뀌었더니 그 강점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과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지식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식 역시 이렇게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지혜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로 본다면 지식의 실천, 지식의 차원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크고 적으냐 하면 나오면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지혜 이렇게 열거할 수 있어야 돼요. 순서를. 그 다음에 또 뭐죠? 순서만이 아니라 가령 이론은 가설이나 개념, 의미의 집합체다. 명명 안에 명제의 키워드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아까 귀납적을 연역적으로 바꾸면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이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학생들이 실천지혜 같은 경우는 자꾸 지식에서 넣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끼더라고요. 모델까지만 보고.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식체계 안에 넣는다는 거. 거기까지 보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천 기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소개할 때 조금 적인데요. 이 부분을 앞서서 핵심 특강 실천론을 들으신 분은 오히려 쉽게 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면접의 방법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들을 지금부터 조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거기 나왔는데 여기 또 산만하게 나왔어요. 할 수 있는데 별이 3개나 붙었는데 이 과목은 기술론이에요. 현장에 적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A 상태에서 A-로 변화하게 도와주려면 실천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걸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이라는 부분 안에서 지식 얘기했으니까 이제 기술 얘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가치나 윤리 얘기는 안 해요? 아까 3대 축이라면서요 했는데 그거는 실천론 2장에서 완전히 한 챕터로 다루고 있어서 연결성만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온 거는요. 그동안 기술론의 챕터 1 전문성 부분에서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던 실천기술 챕터 1에서 그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넣어드린 거죠. 예. 자, 첫 번째 질문이라는 부분이죠. 예. 질문 너무나 중요하죠. 개방형, 폐쇄형, 폭탄형, 유도형, 왜 질문 등이 있는데 일단 전제는 폭탄형, 중복형이라고도 해요. 유도형, 왜 질문은 피해야 된다. 이거 실천론에서 말했죠. 예. 자, 그 다음에 개방형, 폐쇄형 질문이 가장 기본이고요. 폐쇄형 질문 사용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아니라는 거죠. 폐쇄형, 예, 아니요, 단답을 요구하는 문제이고요. 질문이고요. 개방형, 클라이언트의 생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폐쇄형은 주로 팩트, 사실과 관련된 거고요. 개방형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생각, 고유한 감정, 고유한 경험, 고유한 상황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여기는 문제 나오면 주로 예제로 나오고 질문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할 때 여러분들은 개념이 있어야 성격이 다른 걸 찾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초점화하고 명료화. 예, 초점화, 클라이언트의 말이 두서가 없을 때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너무 장황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 말했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다른 말을 하거나 할 때 원래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얘기로 빠지면 원래 얘기로 좀 돌아와 볼까 라거나 또 아니면 두서 없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자, 지금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얘기를 한 5가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중에 가장 어머니가 최근에 힘든 거 2가지만 한번 골라볼까요? 뭐 이런 것들이죠. 명료화는요, 클라이언트가 장황하게 얘기하고 두서 없는 건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두리뭉실만한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 그게 그렇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래도 잘 모르면 저번보다는 좀 그랬어요. 그러면 저번하고 요번하고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구체화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제가 당신이 말한 걸 요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요약의 형식을 가지면서 구체적 명료화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거 좀 잘 잡으셔야 되고요. 해석, 클라이언트의 표현과 행동 상황 등을 토대로 사회복지사가 이를 분석 설명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담자를 만날 때 함부로 평가하진 않지만 조금 가설을 갖게 됩니다. 이 친구는 누구에 대한 오래된 억압된 분노가 있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가설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검증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표현과 행동을 토대로 이것을 단서로라는 거예요. 너 딱 보니 뭐구나.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를 분석 설명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은 가설을 갖되 이 검증을 클라이언트의 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초반부터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소화력을 보면서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통찰이 좋아도 상대의 소화력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면 일단 좀 소화력을 키우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재명명, 재구성,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예, 유난히 재명명, 재구성 혹은 재정의라고도 하는데요. 자주 나옵니다. 예, 예제로 좀 나오죠. 예, 그래서 얘가 뭐 사춘기가 되더니 중학생이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막 엄마가 그럴 때 어때요? 사춘기의 발달 단계를 이해시켜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했다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재정의, 재구성이고요. 예, 그 다음에 소심한 남편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내담자의 소심한 남편분이 상당히 신중하신가 보네요 하는 것도 일종의 재정이죠. 다른 시각에서 긍정적 측면을 좀 봐보자 라는 거고요. 환원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말을 사회복지사의 언어로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요, 환원은 사회복지사의 언어로의 줄을 그셔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똑같이 하는 거는 반영해 주는 거죠. 에코같이.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했던 말을 내가 잘 씹어서 곱씹어서 사회복지사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게 잘 되면 상대가 대단히 그 공감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원도 잘하려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온전한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재보증, 안심. 자, 여기 이게 같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 나오면 재구성하고 재명명하고 재보증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넣어드린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할 때, 예, 그래서 이 재보증은 지지하기의 한 차원인데 클라이언트가 불안해할 때 위안을 주는 거고요. 이때 특히 조금 쓰는 어떤 시점이 뭐냐면 과거의 성공 경험을 좀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그때 이런 성공 경험도 있지 않았나요?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옹호, 클라이언트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입장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해 드린다면 옹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 같은 경우는 간접 실천이라는 거 하나 짚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옹호를 자꾸 클라이언트 개인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옹호를 클라이언트 개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풀 때 어느 해인가 가족 옹호가 정답인 문제가 나왔고 지문에서 상당 부분 가족을 옹호하는 내용인 거를 단서를 진짜 제대로 줬는데도 학생들이 정답률이 뚝 떨어지고 엉뚱한 걸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이게 왜 그랬을까 했더니 학생들이 옹호하면 개인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개인 옹호도 할 수 있고요. 집단 옹호도 할 수 있고요. 가족을 옹호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이언트가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옹호, 셀프 어드보케시,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도록 하는 자기 옹호 개념까지 나와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기술론에서 이제 전문성 부분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또 자기 개방입니다. 사회복지사에 자기 노출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사회복지사가 자기를 개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적절한 자기 개방이고요. 자기 개방의 목적은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와, 이 관계 안전하구나.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대단히 편안하게 나에게 진실하게 얘기하네. 아, 나도 내 얘기하는 거 안전하겠구나. 내 얘기 좀 표현해 볼까? 이걸 위한 거지. 막 사회복지사에 자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자기 개방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을 잡아드리는 거에서 이제 주로 나왔던 문제에서 기술적 적용을 물어봤던 것들을 이제 모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자, 실천 기술론에서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모델들이 나오는데요. 정신역동 모델, 정신분석 이론 어디서 배웠습니까? 인행사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배웠고요. 기출 높은 거 아시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기술론에서는 더 현장 중심의 모델로 정신역동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신역동이라 함은 여러분 인행사에서 정신역동 모델에는 프로이트만이 아니라 에릭슨, 아들러, 융까지 다뤘는데 여기 기술론에서 정신역동 모델은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국한합니다. 아셨죠? 예. 그렇지만 내용들은 겹치는데 인행사가 훨씬 디테일하고요. 아무래도 이 과목은 기술론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더 강조하는 게 개입의 과정, 그 다음에 개입의 기법, 여기에 더 비중을 두죠. 인행사에서는 프로이트의 인간관부터 시작한다면 여기서는 좀 더 과정과 기법에 비중을 둔다. 특히 기법이 중요한 거죠. 기술론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하고요. 정신역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 요번 강의 하고요. 남은 강의에서 이제 또 모델들이 더 나와요. 인재행동 모델, 과제 중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위기 개입 모델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델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한번 또 횡으로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얼핏 A라는 모델을 설명하면서 다른 모델을 훅 가져와서 비교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참 산만하구나가 아니라 의도적인 비교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비교로 자주 나와요. 그 뜻이에요. 아셨죠? 가겠습니다. 자, 정신역동 모델은요. 19회 때 2문제가 나왔고요. 17, 18, 21회 때 1문제고요. 20회 때 1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행사에서 기출이 높게 다뤄지고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기법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그래도 기본 특징은 좀 잡고 가야죠. 기본 과정,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 예,
모든 정신활동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과거의 발달 과정에 경험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그래서 바로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은 프로이트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의 실수나 착오행위는 단지 그때 그 순간이 아니라 뭔가 억압된 뭐가 툭툭 올라온다라는 게 프로이드 입장입니다. 억압한 것들이, 예, 그래서 바로 과거에 경험한 것에 의하여는 과거에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수치스럽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 어때요? 억압을 한 것들이 툭툭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막대한 힘을 말하는 거죠. 프로이트는 우리는 되게 의식적으로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의식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영향받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무의식을 가정한다. 무의식적 동기 중 본능적 에너지인 성적 욕구. 이것들 뭐죠? 뭐 본능하면은 이드이기도 하면서 성적 에너지 뭐예요? 리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되게 성적 욕구에 집중을 했지만 뒤로 가면은 인행사에서 융은 어때요?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만 본 게 아니라 생활 에너지로도 보고 뭐 어떤 정신적 원천 에너지로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초기 경험을 중시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로 친다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5세, 6세까지를 프로이트는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지만 인간에게는 우리가 지금 의식이 발달한 이런 상태의 기억 말고요. 예, 암묵적 기억이라는 또 놀라운 거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 초기 경험을 강조했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의 트라우마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정도 보겠습니다. 인행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간관에서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너무 무의식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해서 수동적 존재다, 비관적 인간관 따위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개입의 목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랑 모델을 볼 때는 각 모델은 그 모델을 적용했을 때 어떤 목표를 갖느냐 이것들을 계속 언급을 할 거고요. 이게 비교가 돼야 돼요. 예, 이 프로이트의 개입의 목표는요.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경험에서 갖게 된 불안한 감정이나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해서, 그러면 과거의 경험에서 갖게 된 무의식을 어떻게 한다? 의식화. 예, 프로이트의 개입 목표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무의식의 의식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보세요. 뒤로 가면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목표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프로이트는 그게 아니라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통찰을 갖도록 해라예요. 그러니까 모델 간의 개입의 목표가 다르다는 걸 비교할 줄 아는 공부가 수험 공부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무의식의 의식화를 하나의 단어로 말한 게 바로 통찰입니다. 아하, 내가 그래서 사실은 엄마에 대한 미움인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억압했더니 이상하게 엄마를 닮은 듯한 사람을 보면 모습이 꼭 똑같지 않아도 말투가 닮았다거나 뭐 어떤 제스처 그러면 나도 몰랐는데 내가 왜 저 사람 특별히 나쁜 경험이 없는데 그냥 싫을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람은 왜 특별히 더 잘해주고 싶은 거야? 막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뭐죠?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뭐 하는 게 의식화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통찰이 일어났다. 아, 내가 그 미해결 감정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아는 것. 예, 그래서 바로 개입의 목표가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 통찰의 획득이죠. 아, 내가 왜 그럴까라는 거죠. 예, 인간에게는 이 아하의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하의 순간이 있어야 동일한 구멍에 자꾸 빠지지 않는 거죠. 아하가 있어야 나는 매번 왜 똑같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이제는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이번엔 빠지지 말고 돌아서 다른 길로 가야지. 그게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을 획득했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의 과정이 중요한 건 이것이 기술론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론은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변화를 이루는 게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 과정이 중요한 거죠. 개입 과정, 관계 형성 단계,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 단계, 클라이언트가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하는 단계,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를 원조하는 단계. 예, 여러분 과정은 뭡니까? 순서의 순서. 그러면 이거 문제 단독 문제로도 하나 빠질 법하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6가지 정도의 모델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그러면 각 모델마다 개입 과정이 똑같겠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예컨대 역량 강화 모델은 대화 단계, 발견 단계, 전 단계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정신역동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어느 단계가 제시되고 이 단계를 거치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면 단계를 보고 아, 정신역동이구나. 이제부터 오지선다형 선택지 정신역동에 대해서 맞는가 틀리는가를 찾아야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예요. 예. 자, 첫 번째 관계 형성 단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신뢰 형성. 이거 설명할 게 많지만 여기서 그냥 신뢰 형성으로만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사회복지사와 동일시하기 시작하여 사회복지사의 생각과 태도를 받아들인다. 그럼 여기서 동일시가 사회복지사처럼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사회복지사 혹은 치료자와 동일시한다는 건 클라이언트로 정신분석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어때요? 건강한 현실 감각을 놓쳤을 경우가 많은데 바로 치료자 혹은 사회복지사와 동일시한다라는 건 건강한 현실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현실인지. 예, 과거에 막 억압된 거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건강한 현실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동일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치료자가 어때요? 사회복지사가 어때요? 건강한 현실 감각이 있어야겠죠. 그걸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아도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자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자가 건강한 현실감을 가져야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한다. 이때는 여기서 중요한 게 독립된 정체감이죠. 사회복지사로부터 독립된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퇴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독립된 정체감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과거의 미해결 관계, 미해결 감정에 의해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 닮은 사람만 보면 괜히 짜증나고 화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나로 살아가는 그걸 바로 독립된 정체감, 분화되어서 그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바로 그 과정에 되게 뭐가 나타난다? 퇴행이 나타난다. 와, 이거 되게 어렵구나. 전이가 유발되고 혼습을 통해서 내가 나로 건강하게 존재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아, 그냥 옛날대로 살까? 뭘 인식은 무슨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다시 또 옛날대로 살고 싶은 퇴행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견뎌야 되고 퇴행이 나타날 때 내담자가 퇴행이 나타날 때 상담자는 되게 힘듭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저 프로이드 용어로는 전문 용어로 건강하게 버텨주라 그래요. 건강하고 든든한 벽이 되어서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을 때 너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나한테 치받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것들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자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좀 더 어른으로서 내 나이에 맞게 살아야겠구나. 아이처럼 울고 어른답게 일어나서 건강한 성인으로 살도록 도와주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바로 퇴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 때 바로 치료제에 버텨주기. 이걸 뭐 풀어서 말하면 건강한 인내심입니다. 버텨주기, 주기. 건강한 인내심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때가 되게 힘들어요. 전이가 유발되고 막 혼수부로 다루는 과정이 한 번에 짠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이번 획이 된 것 같아도 다음 획이 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전이를 유발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화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부모를
경험하도록 해야 되니까 버텨주는 건강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를 먼저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방어 기제를 인식하여 유치한 정서적 행동에 빠지지 않으면서 좌절과 실패에 대응할 수 있게. 이게 바로 어때요? 아이처럼 울고 어른답게 일어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의식하고 매사에 문제가 생기면 합리화하거나 매사에 회피하거나 매사에 아니야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게 힘들어도 그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직면을 하고, 직면이라는 순간은 되게 힘들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이거 직면을 할까 말까 가면을 한 번 더 쓸까 버릴까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을 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변하게, 그래서 좌절과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를 프로이드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이 과정을 수험 공부니까 이 정도 보는 거고요.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요. 예. 자, 적어도 순서를 나열하시오 할 때 반응하실 수 있을 정도는 좀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 과목은 기술론이란 말이죠. 기술론이라면 말 그대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획기법이에요. 별을 2개나 달아줬죠. 전이의 해석, 자유연상, 훈습, 꿈의 분석, 직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쉬운 거 먼저 갈게요. 자유연상, 프리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요. 클라이언트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말한다. 여러분 뭐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도 있고 한데 요런 카우치라 그러죠. 예, 거의 내담자가 반 눕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완하도록 하는 거고요. 전통 프로이드 상담에서는, 일반 상담에서는 보통 우리가 대각선으로 앉는 게 가장 시각적으로 편하다 그러거든요. 정면보다도. 그래도 어쨌든 마주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전통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자가 이렇게 이 사람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통 옆에 앉습니다. 예, 거의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프로이드는 초기에는 최면을 썼는데요. 나중에는 최면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방법을 쓴 게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자유연상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걸 자유롭게 말한다. 여기서 자유롭게 말한다는 거 안에 숨어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예, 해석하지 마라. 예.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유연상은 연상의 연상을 부르도록, 그러면서 어때요? 뭐 사회적 규범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계속 생각이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단 중지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프로이트는 이제 무의식이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무의식을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예. 근데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길로 프로이트가 이제 자신이 고유하게 개발한 건 자유연상이고요. 또 하나 이제 프로이트가 아주 중요시한 거,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비중을 잘 못 뒀는데 그게 바로 꿈의 분석입니다. 예. 프로이트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왕도, 최고의 길은 꿈이라고 봤습니다. 예. 꿈에 나타나는 무의식적 소망과 욕구, 두려움을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으로 억압했던 것들을 풀어내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꿈의 분석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잠재몽, 발현몽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현몽 하면은 명시몽 해갖고 고지고대로의 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꿈 깨고 나면 야 어제 너무 황당한 얘기 꿈을 꿨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잠재몽이라는 거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상징으로 나타난 것 안에 억압된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꿈의 분석이 무의식으로 가는 최고의 길이라고 봤다 해서 이제 자유연상하고 꿈의 분석을 봤고요. 이제 전이, 훈습, 직면을 보겠습니다. 전이 뭔가 너무나 중요하죠.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자신의 과거 속의 중요한 인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전이 반응을 분석하고 해석해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반응 형태를 통찰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반응 형태를 모색하고 습득하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예, 정신분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획기법이 바로 전이입니다. 전이는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일부러 유발하기도 하고요. 전이는 유발되고 그 다음에 뭐죠? 훈습으로 다뤄줘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전이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누가 누구에게, 클라이언트가 누구에게, 사회복지사 혹은 치료자에게예요. 어떻게? 자신의 과거 속의 중요한 인물로
치료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를. 예,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아버지하고 미해결 감정, 오랜 세월 억압하고 분노를 억압했던 것들을 사실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아버지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마치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의 대상인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사회복지사에게, 그래요, 아버지는 나한테 항상 완벽을 요구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전이가 유발되었다. 바로 사회복지사, 치료자를 자신의 과거 속의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라는 거죠. 근데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를 유발시키는 거죠. 왜? 유발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보고 전이 반응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그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도록 무의식을 의식화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통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전이를 이제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면 전이를 유발만 시켜놨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치료자입니까? 이제 전이를 어떻게 해요? 통찰에 이르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훈습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대한 통찰 수준을 높여 경험적 확신을 갖도록 클라이언트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 아마도 네가 아버지 닮은 교수님한테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숙제도 하기 싫고 그렇게 그 교수님 수업이 싫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분노가, 그 교수님의 어떤 말투나 어떤 것들이 아버지를 연상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던 이런 어떤 것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내 미해결 감정과 미해결 대상에 대한 문제를 아무데나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전이를 유발하고 다니다 보니 인간관계가 꼬이는구나. 이제 그만해야지. 또 그럴 수는 있지만 빨리 인식을 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조정해야지. 이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훈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훈습은 바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도록 도와주는데 통찰을 높인다는 게, 근데 이게 한 번에 짠하고 안 돼요. 된 것 같다가도 한 번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정신분석은 장기 개입이 되는 거라 그 소리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여기 훈습에서는 바로 뭐가 중요하다냐?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훈습을 다른 말로 철저 학습이라고도 해요. 여러 번 반복한다. 그리고 이 훈습의 과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오늘은 이 모습으로 전이해서 훈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했는데 다음 회기에 와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전이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치료자가 야, 내가 네 아버지도 아닌데 너 왜 자꾸 나한테 화내고 그래? 너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꼬이는 거야. 그만해. 이러면 안 와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아질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치료자가 이 반복하고 하는 이 철저학습 과정에서 치료자에게 건강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이 건강한 인내심을 정신분석 용어로 버텨주기라고 합니다. 치료자의 버텨주기. 자, 그 정도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습까지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훈습은 1회의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X예요. 훈습의 습은 연습할 때 반복한다라는 그 습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철저학습. 예, 그래서 지적으로 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체득적인 통찰이 이루어지도록. 예, 그래서 또 그러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거죠. 내가 또 그러네. 아버지가 아닌데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웬만한 키워드는 잡아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게 역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이, 역전이만 좀 볼게요.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누구에게, 치료자 혹은 사회복지사에게 일으키는 거죠. 전이는 유발되어야 되고요. 전통 정신분석에서는요, 뭘로 다뤄줘야 돼요? 훈습으로 다뤄주면서 통찰,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나야죠. 근데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역전이입니다. 이거는 소셜워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혹은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역전이를 마구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치료자의 과거의 미해결 감정과 미해결 대상에 대한 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마구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전문가가 그러면 안 되죠. 완벽히 안 할 수는 없으나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전이는 마구 유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최소화의 노력으로 보통 역전이 치료자, 사회복지사에게 요구하는 게 교육 분석을 받아라. 이게 바로 자기인식 훈련을 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히스토리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내담자에게 이런 역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이거
거 알고 어때요? 컨트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전이 역전이 문제 같이 비교돼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면.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위 사이의 불일치, 표현한 가치와 실행 가치의 모순, 회피 등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직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분석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직면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직면을 하게 될 때 클라이언트는 저항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저항을 분석하고 또 전의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선 요 정도만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거를 지금 그 사람이 아닌 치료자나 복지사에게 표현하는 걸 전의가 유발되었다. 전의는 혼수부로 다뤄주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통찰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번에 짠이 아니라 반복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부탁드리는 건 제가 기본서 강의 때 바로 이 부분들을 그냥 단어로 배우면 정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단어 정의로 배우면. 그래서 기본서 강의 때 청년 민규라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하나의 사례로 구성을 해서 이 전체 과정, 전이, 훈습, 직면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도록 하나의 사례로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화로 이렇게 조금 연동해서 들으시기를 좀 바라요. 이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사례로 들으면 개념 정의가 외워지기보다는 이해되면서 딱 자리 잡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자, 여기는 문제가 보통 박스가 나오고요. 박스 안에 짧은 사례가 나오고 요 안에서 이루어진 거 이게 뭐냐. 내용을 봤더니 이거 훈습하고 있구나. 지금 전의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알아내라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개념 정의 정도는 꽉 잡고 계셔야 사례를 푼다. 이 정도 가고요. 이제 3장 가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요. 최근 5년간 19회 0문제, 17, 18, 20, 21회 한 문제씩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한 회에 한 문제 정도는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모델에서는 제목에서 많은 부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심리사회, 사이코소셜 모델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델에서부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상황 속의 인간. person in situation. 이게 이제 나중에 생태체계 이론 오면서 환경 속의 인간, person in environment, PIE로 가지만 이때부터 소위 그런 시각이 나오는 거죠. 한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를 둘러싼 상황을 봐야 돼. 예, 상황마다 다 달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그 유명한 마치 좀 슬로건 같잖아요. 그 인간이에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심리, 한 인간의 심리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그를 둘러싼 상황, 환경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따 보면 심리 중심으로 보면은 바로 직접적 개입, 근데 사회화, 간접적 개입. 그래서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면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을 같이 해야지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 목표는, 목표.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들 혹은 현재의 경험들과 관련된 심리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원조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얼핏 보면요. 통찰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과거가 나왔으니까 프로이드에 되게 가까운 거 아니야 하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은 절충 모델로 여러 이론의 영향을 받았고 그중에는 프로이트의 영향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해요. 정신결정론적 입장은 아니에요.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력을 들여다보기는 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현재의 삶이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정신결정론, 심리결정론의 입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고 갑니다.
프로이트의 영향은 받았으나 정신결정론적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억하셔요. 예. 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거고요. 인간을 단순히 심리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심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상황 속의 인간인 거죠. 한 인간을 이해하려면 얘만 보면 안 되고 얘의 상황 속에서 얘를 봐야 얘 문제가 진짜 잘 보여 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양자의 상호작용의 결과, 이걸 중요시해서 상황 속의 인간 관점이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치료적 관계에 주목한다. 예, 둘의 관계에 중요시하고요. 특히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수용, 개별화,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에서 출발하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 이론의 초점입니다. 유심히 봅니다. 자,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경험을 탐색하면서도 무의식이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뭐죠? 프로이트의 영향은 받았으나, 절충 모델로 여러 이론 중에 프로이트의 이론도 영향은 받았으나 그래서 과거를 탐색은 하지만 무의식이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정신결정론적 입장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뉘앙스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지문이 그 정도까지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핵심 강의인데 문제 수위를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핵심 강의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바로 문제 수위가 좀 더 들어갔을 때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는 거죠. 예. 자,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이 좀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은 바로 개입만이 아니라 환경도 중요시하니까 직관적 개입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히 직접적 개입 기법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 기법을 볼 건데 6가지이고요. 이 기법들을 지지하기, 직접 영향 주기, 탐색 기술 환기, 개인 환경 간의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발달적 고찰을 했을 때 앞글자 지, 직, 탐, 개, 유발 해갖고 앞글자만 따서 지직, 탐계, 유발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좀 유치해도요, 예, 고상하게 공부하고 다음날 하얀 거보다 유치하게 공부하고 좀 기억에 남는 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소리를 좀 내보세요. 예, 이게 지직, 탐계, 유발 뭐 이렇게 해서 좀 외워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 6가지로 두고 있어요. 지직, 탐계, 유발, 예, 이렇게요. 예, 그래서 지지하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문제가 나오면 예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러고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기법이에요. 기법이 뭡니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지하기라는 게 어때요? 내가 클라이언트를 지지할 때 뭘로 나가요? 언어로 좀 나가죠. 비언어도 나가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할 때 의도적으로 각각의 기법들이 현장의 언어로 쓰인다면 어떻게 쓰이는지 말할 거예요. 구어체로. 그것들을 좀 귀담아 듣고 빠르게 좀 적어보세요.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얘기하자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밑줄을 긋고 요거는 지금 이 기법 중에 뭐 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알아차를 내면 구어체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지지하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신뢰, 존중, 돕고자 하는 태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확신 등을 표현함. 그래서 이 지지하기의 대표적인 게 제보증과 안심이에요. 불안해할 때 제보증해주고 또 걱정할 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경청, 뭐 공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지지하기의 대표적인 게 제보증과 격려, 경청과 공감입니다. 예. 지지, 예, 공감 어떻게 하죠? 뭐뭐 때문에 뭐뭐라고 느끼시는군요. 공감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제보증을 한다면 아유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성공 경험도 있잖아요. 격려,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또 뭐 이런 것도 저기죠. 아이고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저라도 참 당황했겠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지하기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영향 주기는요. 바로 말 그대로 직접 영향 주기에서 중요한 건 조언, 정보 제공, 제안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변화요? 행동에.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구어체 표현이요. 뭐뭐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요. 뭐뭐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컨대 클라이언트가 명절 때 집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일로 크게 싸우고 지금 한 달째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전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그럼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제안했죠. 그쵸? 제안했잖아요. 조언하기, 정보 주기, 제안하기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직접 영향 주기예요. 뭐 알코올릭의 문제로 많이 노력하지만 내성이 있어서 금단을 못 이기고 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뭐 알코올릭 자조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뭐 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뭐 조언으로는 뭐뭐는 뭐뭐 이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선까지 좀 가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영향 준다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요. 탐색 기술 환기는요. 이게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같이 쓰여야 됩니다. 탐색 기술 환기는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묶음이에요. 탐색 기술 환기했는데요. 이때 이 기술은 테크닉이나 스킬이 아니라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 뜻의 기술이에요. 기술하다, 설명하다, 묘사하다, 있는 그대로 말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탐색과 기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과 주변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 즉 단순히 자신을 보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면서 자기를 보도록 하는 거죠. 예, 그걸 표현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탐색, 기술, 그 다음에 환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사실과 관련된 감정이 끌어내져서 클라이언트가 자연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실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환기를 경험하는 거. 이때 환기는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뭐냐면 꽉 억압되어 있던 걸 안전한 관계라는 걸 믿고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이때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건 팩트죠. 근데 사람들이 괴로운 건 팩트보다는 미해결 감정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사건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감정을 까지도 표현을 하고 억압됐던 감정, 그리고 억압된 감정이 표현될 때 뭐가 일어나요? 환기, 멘틀라이제이션, 감정을 쏟아낼 때, 그럴 때 좀 진실한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 감정에 뭐가 일어나죠? 정화가 일어나죠. 오래된 분노가 좀 해소된다거나 오해나 왜곡된 생각들이 해소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환기를 경험하도록 감정의 정화를 경험해서 조금은 홀가분해지게 되는 거죠. 예, 필요한 이상의 해석도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탐색 기술 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꽉 억압되어 있던 것들을 안전한 관계에서 가면을 내리고 벗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마음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쫙 펼쳐지잖아요. 그럴 때 내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탐색 기술 환기예요. 그래서 환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감정의 정화를 경험한다. 또 이런 것들 감정을 표현한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요. 요것들은 연속선으로 같이 묶음으로 일어나야지 탐색만 되거나 기술만 되거나 환기만 된다고 이 효과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요거 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엔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심리사회 모델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상황 속의 인간이거든요. 바로 심리사회 모델의 대표 단어인 상황 속의 인간을 보는 관점을 가장 잘 드러낸 게 바로 개인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에요. 그래서 바로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최근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렉션, 반성적 고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타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서 상황 속의 관점에서 보는 걸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 예컨대
뭐 제가 많이 듣는 얘기죠. 뭐 아유 우리 아들 철민이가 그냥 얼마나 철이 없는지 친구들하고 방학이라고 밖에 나가서 3일 만에 들어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걱정이 얼마나 됐는지. 근데 또 친구들 2명을 끌고 와서 또 집에서 잔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친구들은 있지만 그냥 들어온 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서 그냥 머리를 한 대 후려쳤어요. 엄마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지지부터 해야 돼요. 아이고 어머니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저라도 참 당황하고 걱정했겠네요. 그런데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머리를, 어머니 머리통이라 그러셨는데 머리를 한 대 쾅 하고 맞을 때 철민이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돕는 거예요. 엄마가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철민이 입장에서 이 사건을 봤더니 그 상황 속에 철민이는 아픈 것보다도 너무나 민망하고 화도 났겠구나. 이런 걸. 그게 바로 최근 사건에 대해서 상황 속의 인간, 내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관계 입장에서 본다. 그걸 바로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심리사회요법의 핵심이라고 한 이유는 상황 속의 인간을 잘 드러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번에 유형 역동성, 클라이언트의 성격, 행동, 심리내적 역동, 방어기제 등 인간이 신기하게도 그 사람 특유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적 패턴, 행동적 패턴. 그런 행동 패턴에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안하면 합리화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안하면 회피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안하면 부정만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나만 모르는 나의 패턴, 예, 이거를 알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유형 역동성이에요. 예컨대 아까 개인 환경의 고찰에서는 누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가 대표적인 구어체 표현이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니까요. 유형 역동성은 고유의 이 사람의 패턴을 알도록, 이 유형이 패턴을 알아라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진 않나요? 라는 거죠. 누구 씨는 불안할 때마다 상황을 회피하지는 않나요? 누구 씨는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자녀들을 혼내지는 않나요? 누구 씨는 뭐뭐 할 때마다 쇼핑을 하지는 않나요? 이거 나만 모르는 내 패턴. 인간들은 그게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걸 유형 역동성 고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적 고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적 고찰은요, 말 그대로 이제 요거하고 좀 대비가 돼요. 문제 나올 때. 개인 환경은 현재의 최근 사건을 고찰한다면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심리사회 모델은 완전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시각은 아니지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를 보는 것 정도는 의미를 둔다 그랬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거는 현재의 사건, 최근 사건에 초점을 둔다면 개인 환경 간의 고찰이, 발달적 고찰은 과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떤 과거? 현재의 영향을 미치는. 예,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아버님의 현재의 직장 상사와의 갈등은 어렸을 적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버지와의 갈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런 것들을 바로 발달적 고찰. 예, 그래서 현재의 경험이 과거에 어떤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들여다보고 깨닫도록 해주는 걸 발달적 고찰. 전에도 뭐뭐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의 이것은 과거의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자, 지지하기. 아이고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저라도 참 힘들었겠네요. 뭐뭐 때문에 뭐뭐라고 느끼시는군요. 직접 영향 주기. 뭐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뭐는 어디까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탐색 기술 환기 어때요? 예, 탐색. 예, 바로 팩트만 말할 때, 팩트, 사실만 말할 때, 예, 그 사실만 말할 때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고 집을 나가서 3일 만에 들어왔어요. 팩트를 말한 거죠. 그때 3일 동안 밖에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한다면 바로
탐색 기술 환기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하면 감정이 복받치면서 벤틀라이제이션, 환기가 올라오겠죠. 오랫동안 못했던 얘기. 그러면서 후련해질 때 감정의 정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 어머니 그러실 때 누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버님이 그걸 말리시는 건 이런 생각은 아니실까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도는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보도록. 유형 역동성. 누구 씨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지는 않나요? 발달적 고찰. 전에도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같은 겁니다. 예, 이 부분들은 여러분 예제 연결력, 사례 연결력이 없으면 잘 못 풉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들은 문제로 나오면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적 개입 기법만 묶어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 문제인데 안 외우면 헷갈리는 거죠. 그때는 지식 탐계 유발로 해결을 해야 돼요. 특히 탐색기술 환기 같은 거 가운데 다른 말을 하나만 바꿔도 틀린 거잖아요. 그런 거 정확히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설명이 나오고 무슨 기법이냐. 그 정도 나오죠. 난이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제가 나오고 무슨 기법이냐. 이렇게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예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이 됐는데 심리사회 모델은 기본적으로 뭐죠? 바로 심리, 사회 모델을 상황 속의 인간을 보면서 이 모델에서는 어떤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간접적 게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만 돕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환경도 돕고 양자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간접적 개입도 얘기는 해야 돼요. 아까 직간접 개입이 있다 그랬죠. 간접적 개입,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개입하는 겁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간접적 개입의 대표적인 건 자원을 발굴하고 제공한다. 그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와 갈등하는 체계 사이를 중재한다. 클라이언트를 옹호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적 개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하고요. 1강, 1장 사회복지사회 전문성, 2장 정신역동 모델, 3장 심리사회 모델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 중에 2장, 3장의 정신역동 심리사회 모델 갖고 가십니다. 그러고 다음 강 열고요. 제가 다음 강 설명하면서도 이거는 프로이드의 정신역동하고 좀 이렇게 다르죠?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모델 간의 비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3장의 모델 배웠던 것들 좀 같이 가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심리사회 모델은요. 여러 이론들을 가져와서 만든 절충주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대상관계 이론도 영향을 받았고요. 뭐 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역할 이론,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받은 심리사회 모델은 절충주의 모델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